오늘로써 그 임진왜란의 그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뭐 우리 한명기 교수의 발표가 너무도 탁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 역사를 이렇게 우리 가슴에 와 닿도록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그야말로 사가, 히스토리안이 아닐까 우리 시대에. 벌써 시간이 금방 훌쩍 지나가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이 강의를 마련한 기본적인 목적일 텐데, 이제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못다한 그 명군 참전, 그러니까 임진왜란 중에 인간 군상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명군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남긴 영향을 이 사회적 측면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이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 여파가 이후의 역사 전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거를 쭉 염두에 두면서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한일 관계가 갖는 의미가 임진왜란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명군 참전이 남긴 영향 가운데 지난 시간에 못한 사회적 여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죠. 자, 그 첫째, 둘째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환기해 보시면 이 명군이 1592년 12월에 이여성 휘하에 약 5만 1000명이 들어와서 이듬해인 1월에 평양 전투에서 고니시 우키나가를 물리치고 전세를 역전시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4월 13일에 일본군이 상륙한 이후로 일방적으로 육지 전투에서 밀리던 상황을 이 명군이 평양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뒤집었죠. 그런데 조선은 명군의 평양 전투 승리를 계기로 해서 임진왜란은 이제 끝났다. 일본군은 물러갈 것이고 조선은 곧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부푼 기대를 가졌는데, 의외로 바로 이 고니시 우키나가를 추격하던 이여성의 명군이 역시 1월 하순에 벌어진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군을 얕보다가 역습에 휘말려서 참패하죠. 자, 평양 전투가 외란의 육지 전투에 전세를 역전시킨 전투라고 한다면 이 벽제관 전투는 조선 사람들의 야무진 꿈을 깨트려버린 전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양 전투보다 더 큰 여파를 남긴 것이 벽제관 전투였어요. 벽제는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까지 명군이 이제 밀어붙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한반도의 중앙 부분까지 우리가 이미 내려온 것만으로도 우리의 참전 목표는 충분히 달성됐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만주라는 자기 땅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애초에 참전 목적이 120% 이상 달성됐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때부터 이제 명군 지휘부는 일본군과 더 이상 피 튀기는 싸움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겠다고 덤비게 되고, 그런 협상이 장장 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협상 기간 동안 일본군은 경상도의 남해안 지역으로 후퇴해서 일본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성을 쌓고 경작을 하면서 장기 주둔 태세에 돌입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명군도 완전히 철수할 수가 없죠. 일본군을 쫓아 내려오긴 하는데 일본군을 그냥 견제할 만한 중요 길목에 병력을 배치한 상태에서 단순히 대치하는 상황이 비롯됩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지만 20살에서 많아봤자 30살 초반의 청춘들이 남의 나라 땅에 이른바 구원군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와서 싸움은 하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주둔만 한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잡념이 다 생길 것이고, 그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10중 8구 조선인들에 대한 극심한 민폐로 전가될 가능성이 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명군이 남긴 첫 번째 사회적 영향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민폐가 무지하게 극심해지기 시작한 것이 특히 강화협상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임진왜란의 참상을 기록한 일기류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잘 알려진 것이 거기 프린트에 있는 쇠미록이라고 하는 책하고 최근 한 10여 년 전에 발견된 경상도 함양선비 정경운이라는 사람이 쓴 고대일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쇠미록과 고대일록 모두 번역되어서 출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는데 그 쇠미록과 고대일록을 넘기다 보면 심심치 않게 명군의 민폐와 관련된 자료들을 도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일록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명군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 술과 안주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여의치 않으니 마을 사람들을 구타하기 시작했다. 닭이고 짐승이고 다 잡아간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쫙 나오게 되죠. 즉 명군이 싸울 의지를 포기한 채 장기 주둔하면서 조선 민중에 대한 민폐가 심해지니까 이제 조선 사람들은 명군을 그래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미지 속에서 명군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명군은 참빗, 일본군은 얼레빗이란 말입니다. 자, 참빗과 얼레빗은 다 아시죠? 얼레빗은 빗살 사이가 대단히 널널해서 이게 빗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두피 마사지기라고 봐야 되겠죠. 참빗은 이 대나무를 아주 얇게 점여가지고 빗살 사이가 촘촘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한번 이렇게 쫙 빗어내리면 좀 그렇습니다. 석회가 후두둑 떨어질 정도로 이 참빗은 굉장히 촘촘합니다. 근데 명군이 참빗이고 일본군이 얼레빗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조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민폐의 어떤 서운함, 이게 명군 편이 훨씬 컸다. 이거를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명군의 민폐가 극심해지는데 이 민폐는 크게 봐서 두 종류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명군이 갖고 있는 기강, 즉 군대로서의 기강이 이완되어 가지고 그 여파로 조선인들에게 끼치는 민폐가 있고, 또 하나는 명군이 장기 주둔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군량이나 군수 물자를 조달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조선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민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우 군기 이완으로 인한 민폐는 항상적인 것이었고, 두 번째 민폐는 특히 명군의 남하 과정 그리고 장기 주둔 과정에서 점점점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지공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물자를 갖다가 제공한다는 얘기죠. 이 지공 과정에서의 민폐는 참 심각하죠. 이 전라도 일부 지역만 빼놓고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을 만큼 사회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처지에서 자, 주둔하고 있는 명군은 계속 조선 정부를 을러댑니다. 우리한테 군량이나 군수 물자를 제때 정확하게 보급을 해라. 우리가 너희를 도우러 왔는데 여기 빌어먹으러 온 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조선 관리들은 군량이나 군수 물자에 대한 보급이 이렇게 늦고 또 시원찮느냐. 심지어는 1593년의 경우 명군에 대한 군량을 제때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명나라의 군량 책임자가 조선의 호조 참판을 붙잡아다가 곤장을 때리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혀를 끌끌 차시지만 이거는 전쟁 중에 항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애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의 호조의 책임자들을 비롯한 군량이나 군수물자 담당관들은 거의 노이로제 수준까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명군에게 모든 물자를 우선해서 공급해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미리 쌀이나 물자를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촌가에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그냥 이런 단지 속에다가
나중에 숨겼다가 먹으려고 감춰놓은 식량까지 다 걷어다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선 농민들의 경우 상당수가 명군의 지공을 위한 곡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굶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명군이 한편으로는 구원군의 역할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백성들에게 대단히 공포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거기에 고상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고상한은 문집도 남겼어요. 태촌집이라고 하는 문집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문집에 남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해 유성룡에게 올리는 편지입니다. 자, 계사년 갑오년에, 계사년 갑오년은 1593년하고 1594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군이 싸울 의지를 포기하고 강화협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던 해가 93년 4월 이후란 말이죠. 계사년 갑오년에 이 나라에는 그렇게 큰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10명에 9명 가까이가 굶어 죽은 이유는 바로 모든 곡식을 끌어다가 명군에게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절규에 가까운 글을 이 유성룡에게 올려서 뭔가 대책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죠. 자, 경상도 일원에는 명군은 그저 시간만 보내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데 조선의 의병이나 관군들 중에는 일본군하고 싸우겠다는 적개심이 넘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군에게 모든 물자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조선 의병이나 군인에게는 지급할 만한 물자가 없습니다. 차라리 썩은 쌀이라도 조선군에게 먼저 지급을 하면 저들은 아마 기뻐 날뛰며 일본군하고 싸울 겁니다. 이런 글까지 나와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전의를 상실한 외국 군대 명군에게 군량을 지급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정작 일본군하고 싸우겠다는 전의가 넘치는 조선 백성들이나 의병들에게는 군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었다. 자, 그렇게 되면 점점점 명군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지게 되고 조선군은 시쳇말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날이 갈수록 박약해지니까 이 상황 자체가 악순환의 풍토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명군에 대한 이 지공 문제 때문에 조선이 알아야 되는 이 사회경제적 몸살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외국 군대 주둔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과연 뭔가?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은 또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주는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명군의 군기 이완으로 인한 민폐,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물자를 제공해야 되는 과정에서 조선 민중들이 떠안아야 했던 고통을 고려할 때 이게 사실은 잘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 기록이 있는데 이런 기록이 하나 있어요. 명군 참전 초기에 이 의주에서 평양 쪽으로 내려오던 명군 부대가 어떤 마을에서, 평안도 어떤 마을이겠죠. 여기서 소를 갖다가 어떤 집에서 끌고 가버립니다. 자, 농가에서 소라고 하는 거는 재산 목록 1호이자 거의 전 재산일 수 있어요.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니 이 소를 강탈당한 그 백성은 조선 관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조선 관리가 하는 말이 이 충맹 같은 놈아. 거기에 충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충맹이라는 얘기는 좀 심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 버러지 같은 백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쟤들이 명군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까짓 거 하나 빼앗겼다고 뭘 그렇게 대수냐. 이런 식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거고 조선 관리들이 이런 식의 저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명군들은 더더욱 이 민폐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의무감 같은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명군의 민폐랑 염두에 두고 볼 때 명군의 어떤 법령이라든가 군법이 약하기 때문에 민폐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 송웅창이라고 하는 외란 초반에 최고 사령관이 남긴 유명한 기록 중에 복국요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략은 이제 사령관이라는 얘기고, 복국 요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사실은 임진왜란 당시 명군 참전을 연구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1급 사료인데, 여기에 보면 그 명나라의 군법이 일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에 들어가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함부로 건드리는 자는 목을 벤다. 또 조선의 부녀자를 함부로 건드리는 자도 목을 벤다. 조선이나 한족 상인들에게 강제로 물건을 빼앗는 자는 귀를 자른다. 뭐 이런 등등의 아주 살벌한 이 군기를 갖다가 엄격히 강조하기 위한 문구가 있지만, 그러나 늘 인간 사회에서 법령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군법 자체는 엄격하게 강조를 했지만 실제 일상생활 이 명군들이 조선 사람들과 접촉하는 공간에서는 사실상 민폐를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조선 군신들의 저자세와 무관심 또한 바로 조선 백성들에게 이 민폐가 가중되게끔 만드는 결정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외국 군대로서의 명군하고 접촉이 잦아지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의 여파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자 접촉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아주 이상한 현상들,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우선 명군이 장기간 주둔하면서 명군 장수나 병사들하고 조선 여자들의 결혼, 동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선조실록 같은데 통계 자료를 낼 수가 없을 정도로 드문드문 나오지만 아마 몇천 건은 좋게 넘을 정도로 그 사례가 많죠. 그리고 이제 대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식적인 혼인 관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베트남전에 한국군이 참전해서도 거기에 일종의 사회적 부산물로 남기고 온 것이 뭡니까? 라이 따이안이라고 하는 한국 군인과 베트남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 당시에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보면 틀림이 없죠. 그 명군 장수 상당수는 조선에서 첩을 얻어가지고 실제로 장기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애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애들이 나중에 이제 명군이 철수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얘들을 양육하고 처리할 것인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혼이나 동거처럼 비교적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접촉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강간이나 폭행처럼 바로 명군 장졸들에 의한 조선 여인들하고의 그 비합리적인 접촉, 이것도 대단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을 연상시키듯이 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라고 하는 존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굶주림 때문에 양육이 포기된 조선 고아들 중에 일부분이 바로 명군에 의해서 수용되어 가지고 그 막사에서 키워지는 사례도 선조실록에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요즘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 5만 가지 접촉 사례가 바로 임진왜란 때도 명군하고의 관계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명군이 장기간 주둔하게 되고
그들이 장기간 주둔하면서 조선에서 나름대로 정치적 영향력, 즉 파워를 갖다 보니까 명군의 위세를 빌어가지고 호가호위하는 조선인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한국 사람들이 영어에 목을 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영어를 안 하면, 뭐 지금도 영어 열풍은 광풍입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영어가 권력의 상징이자 사회적 위신의 도구로까지 커지게 된 계기는 역시 아무리 잘 철저하게 따져보면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해방 직후에 미군이 진주했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을 새롭게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 뭐였습니까? 육군사관학교의 원래부터의 명칭이 뭐였어요? 최초의 명칭. 예, 아주 희한한 이름이죠. 군사영어학교였습니다. 군사영어학교. 육사의 최초 모습이 군사영어학교예요. 왜?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군대를 미국식 매뉴얼에 의해서 양성을 하고 육성을 하려다 보니까 일단 자기 나라의 매뉴얼을 이해시키려면 일단 한국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영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군 장교들 중에 뭐 광복군을 했건 나중에 관동군을 했건 일본 육사를 나왔건 많은 사람들이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가서 거의 단기 속성 과정으로 영어 교육을 받고 장교로 임관되기도 했어요. 자, 이거는 바로 이 국가를 빌딩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는 하지만 따지고 놓고 보면 영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권력적인 도구로 등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거기에 이제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미군이 장기간 주둔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치적인 파워가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나름대로 남과 나를 차별할 수 있는 하나의 메리트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6.25 전쟁에 관련된 기록도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고한 고 김성칠이라고 하는 분이 6.25 전쟁 때까지 남긴 일기를 그의 부인이 오랫동안 간수했다가 아마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공개를 해서 창작과 비평해서 출판이 됐죠. 아마 꽤 많이 팔렸을 겁니다. 수만 부가 팔렸을 텐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역사 앞에서란 책입니다. 역사 앞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세상에서 일단 제일 재밌는 게 남의 일기장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일기는 왜 높은 평가를 받냐면 가식이 별로 없어요. 나름대로 이데올로기의 그 틀을 넘어서서 반공이냐 용공이냐 차원을 떠나서 자신이 직접 눈에 봤던 대로 그 초기 장면을 서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까지는 공개하기가 어려웠겠죠. 잘못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몰리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인민군대가 막 미아리고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쏟아져 내려올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저 빨갱이 새끼들이 막 내려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해야 문제가 없을 텐데 이분은 뭐라고 썼냐면 까무잡잡하고 빼샥 마른 애들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니까 집 나간 동생 같기도 하고 상당히 불쌍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표현이 거기 나와요. 나오니 그걸 만약에 50년대나 60년대에 공개를 했으면 사실은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본 시각 그대로 썼기 때문에 6.25 당시의 사회상을 아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경성제국대학을 나오고 서울대 사학과 교수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당시 전쟁 중에도 지식층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해방 직후부터 이제 52년까지를 일기로 썼는데 1946년 2월 달에 일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자기 고향인 영천 쪽에 갔다가 서울로 올라가려고 이제 경부선 기차를 탔는데 아마 미군 철도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미군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 열차에 타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그분 정도 지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갑자기 미군 헌병한테 걸려가지고 가슴팍을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군한테 서울대 교수가 명치 얻어맞고 얻어 터진 거죠. 그때 이분이 일기에다 그렇게 썼어요. 똑같은 동포들이랑 같이 고생하면서 복잡한 열차를 탔어야 되는데 혼자 조금 알량한 특권을 내세워서 잘난 척하다가 내 스스로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깊이 반성한다. 이런 글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 바로 미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이나 영어를 바라보는 그 마인드의 일단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임진왜란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1598년, 그러니까 무술년이죠. 이때 서울의 어떤 동네에 막동이라고 하는 머슴이 하나, 종입니다.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웃집 양반가의 계집종을 겁탈을 해요. 겁탈을 하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 집에서 사람이 쫓아나옵니다. 근데 막동이가 이제 달아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가 어디로 달아나냐면 중국군 부대로 뛰는 거예요. 막 중국말을 짓거리면서. 이 포도청에서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막 중국말을 짓거리면서 명군 진영으로 냅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어를 하니까 명군 진영에서 걔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조선인 그 포도청의 그 포졸들을 몰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그게? 소도입니다, 소도. 자기가 중국어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조선 백성들하고는 다른 차원의 일종의 특권을 갖는 나름대로의 메리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량하게 명분에 붙어가지고서 호가호위하는 그런 인간 군상도 이 전쟁의 와중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층위에서 명군하고의 접촉이 심해지고 거기에서 이제 양쪽의 피를 받은 이른바 혼혈아들도 생겨나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명군이 완전히 조선에서 철수할 때 명군하고 결혼했던 여자들, 동거하고 있던 여자들, 또 명군과 조선 여인들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제 처리 문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외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명군을 따라서 중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여자들이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됩니다. 자, 조선은 전쟁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죽거나 끌려가기나 했기 때문에 인구 한 사람이 아쉬운 판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명군을 따라서 나가는 여자들을 그냥 방임하게 되면 이건 엄청나게 많은 인구상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나루터나 이런 교통의 요지에 보초들을 배치해가지고 명군을 따라가는 여자들을 규제를 하고 색출해내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명군 남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남장을 해서 명군을 따라 나가는 사람이 속출한다. 이런 기록이 실록에 심심치 않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만주로 들어가서 산해관이나 북경까지 흘러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강남 지방으로까지 내려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명군하고의 접촉과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선 사람들의 뭐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디아스포라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 그뿐만이 아니죠. 명나라 군대 병졸들 중에도 자기 나라로 가지 않고 조선에 남아있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얘들은 도망병이죠, 바로. 그럼 어떤 자들이 철수할 때 철수하지 않고 조선에 남느냐? 대체로 두세 부류입니다. 우선 명군 진영에서 죄를 진 자들. 따라가봤자 처벌받을 게 뻔한 거죠. 두 번째는 남에게 빚을 졌는데 갚기 싫은 자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자들이 있냐면 명군은 대체로 다 한 달에 얼마씩 은으로 월급을 받는 자들, 일종의 용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들한테는 전쟁이 끝나고 명군이 철수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자기가 이제 구조조정 당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실업자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명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선에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 명으로 가면 전쟁이 끝나고 용병의 계약이 끝났으니까 한 푼도 버는 게 없는데 우선 조선은 명군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숭앙의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에 있는 게 생계를 유지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명군 진영을 이탈해서 막 조선 팔도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선에 남아가지고 정착한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면 그 뭐 꽤 많은데 이 시시성을 가진 사람 중에 이 시자를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뗄감 할 때 이 시자를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이호송의 후손이라고 알려진 뭐 이런 등등, 이런 등등의 다양한 성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조선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명으로 가봤자 시쳇말로 별 볼 일이 없고 조선에서 사는 게 여러 가지로 자기한테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막 수백 명씩 떼를 지어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막 물건을 약탈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겁탈하기도 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사회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특별히 명군 출신 도망병 중에 점 찍어 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냐면 남겨두면 활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명군 장졸들 중에 화약을 만들 줄 안다든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기를 잘 다룬다든가, 아니면 점을 잘 치거나 풍수지리에 능하거나, 아니면 의학이나 이런 데 재주가 있는 자들은 조선에서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러 숨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참 인간 삶의 다양한 모습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이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시도를 많이 했냐면,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군한테 조총에 워낙 배웠기 때문에 장차 이 조총을 막을 수 있는 국방력을 키우려면 명나라의 화포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다. 또 우리가 스스로 화약을 만드는 기술을 자급해야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대국들은 절대로 군사 관련 기밀은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 선조실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선이 당시 가장 명나라에서 절실하게 배우고 싶었던 기술이 뭐냐면 바로 화포 조작, 화약 제조, 그리고 이제 화살 촉에다가 독을 바르는데 그 독을 제조하는 비법 같은 것을 명군 장수들한테 뇌물까지 써서 빼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얼마나 국기가 그럴 땐 바짝 들었는지 절대로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약 제조법하고 이 독을 만드는 비법은 결국 배우지를 못합니다. 자, 화살 촉에다가 독을 바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설사 몸통에 화살이 맞지 않아도 딴 부분에 맞아도 이게 독이 퍼져가지고 살상력이 대폭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이 아무리 돈을 들이고 은덩어리를 갖다가 줘도 명군 지휘관들이 안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명군 도망병 중에서 이런 자들을 찍어가지고 은닉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나름대로 당시 상황에서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명군 지휘관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 사병을 거느린 자들이 많았어요. 그 명군 지휘관이 거느린 사병을 보통 중국어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집가자에다가 고물의 정자를 쓰죠. 이 가정의 존재 때문에도 조선에서 고아로 길렀던 애들을 키워가지고 자기 휘하의 군단에다가 써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란이라고 하는 전쟁은 일단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접촉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장기간 접촉이 심화되면 자연히 그 와중에 두 나라의 문화가 역시 접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즉, 명군의 장기 참전을 통해서 양쪽 문화가 접변하는 계기가 마련돼요. 한국 사람들이 초콜릿이나 청바지 같은 미국 문물을 처음으로 접촉하게 된 계기가 역시 미군의 진주랑 관계가 있지만, 여러분 뭐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옛날에도 포르노가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포르노를 뭐라고 한자로 썼냐면 춘이라고 썼어요. 춘이. 봄뜻이란 얘기죠.
이 책을 보면 봄뜻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바로 명군의 참전을 통해서 이런 춘희와 같은 이런 문물들이 조선에 알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 나중에 명군 장수들 중에는 이거를 선물로 조선에다가 증정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민망하다 그래갖고 도로 반납을 하죠. 다 보고 반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런 우리보다 훨씬 화폐 상업 경제가 발달한 데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니까 이제 조선은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좀 촌스러운 나라, 좀 어딘지 모르게 좀 덜 떨어진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다가 명군 지휘부가 자신들은 상국이자 조선의 대국이라고 하는 나름의 그 자부심이나 이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조선에 대해서 고문관 역할을 자임해요. 이 말은 뭐냐면 조선 왕을 만나든 신하를 만나든 일반 선비를 만나든 요즘 잘 쓰는 말로 가르치려고 덤볐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치려고 덤볐다. 즉 코치하고 훈수하려고 덤볐다 이 얘기죠. 니들 그러면 안 된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문제 삼았던 게 뭐냐면 이제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 시간에 이 명나라 사람들이 조선을 누구의 후예라고 인식했다고요? 그렇죠. 그 소주의 안찰사들이 표류했던 최부를 만나자마자 필담에서 첫 번째 질문이 당신 나라에 뭔 장기가 있어가지고 수당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 이퀄 고구려라고 하는 그런 강성국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조선이 일본이라고 하는 이 동쪽 오랑캐한테 형편없이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지휘관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선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1차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조선이 너무 주자하게만 매달리고 주자하게 매달리면서 동시에 상무관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상무. 즉 무에 대한 숭상 의지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조선이 이렇게 약화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5만 가지 측면에서 조선을 코치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조선 선비를 만났는데 선비들이 도포라는 걸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포라는 거의 특징이 우선 굉장히 길고 소매자락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명군 장수하고 병사들이 낄낄거리고 웃어요. 이 소매를 보고. 야, 그 소매를 가지고 칼을 어떻게 휘두르냐. 응?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복장부터 이 상무에 가까운 형태로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비롯해서 가 쓰는 거, 머리에 쓰는 관까지 다 문제를 삼아가지고 여러분 패랭이라고 아시죠? 이 패랭이라는 게 사실은 외란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갑보다는 훨씬 간편하고 쓰고 벗기 편하고 전투 대용으로 바꿀 때는 갑보다는 이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 면에서 5만 가지 차원에 대한 이 참견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명군의 총사령관이자 이 책을 썼던 경략 송응창은 절강 출신의 당시 명예에서도 손꼽히는 양명학자였어요. 뭐 양명학하고 주작의 차이는 뭐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그렇지만 양명학이 아무래도 실천적이고 현실을 중시하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송창은 선조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조선 신하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니네들 보니까 맨 주자 집주만 주구장창 보고 있는데 그거 봤자 소용없다. 응? 그러지 말고 양명학을 공부를 해라. 그래야 실질을 숭상하고. 이 양명학이라는 게 사실은 왕양명 자체가 이 명나라 왕실에서 이 신호라는 사람의 반란을 진압하는 탁월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군인의 철학이기도 하고 상인의 철학이기도 하니까 사실 조선에 와서 이 양명학의 눈으로 조선을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송응창은 걸핏하면은 조선 신하들한테 제의를 해요. 똑똑한 애들 4명만 데리고 와라. 그럼 나랑 전투가 없는 한가한 시간에 양명학을 좀 공부를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꾸하냐면 이렇게 대꾸해요. 지가 왕양명처럼 반란이라도 진압하고 그따위 소리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일본하고 싸울 생각도 안 하는 놈이 맨날 양명학 타령만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송응창에 대해서 빈정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조 자신도 이 송창의 이야기를 100% 부정하지는 못하고 조선이 상당히 주자일변도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게 하루아침에 명군이 와서 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아까 상무관념 말씀드렸지만 특히 조선이 이렇게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몰리게 된 원인을 바로 문약풍조에서 찾는 명나라 장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선이 옛날에는 굉장히 억세고 굳센 나라였는데 이 주작만 보다 보니까 문약에 빠졌다. 그러니 이런 문약풍조에서 전쟁을 어떻게 치르겠는가. 조선으로서는 상당히 경청할 만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게 문약풍조를 고치라고 하는 요구가 계속 나오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명나라 사람들이 쫙 들어와서 선조를 만나면 특히 좀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친구들은 선조를 데리고 어디 올라가냐면 이 북악 같은 데 올라가서 내가 도성의 풍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선 사람들은 명군에게 아무래도 저자세다 보니까 풍수쟁이도 한족 풍수쟁이를 조선 풍수쟁이보다는 이렇게 한 급 위로 놔주는 풍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조가 계속 그 기가 혹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성의 동쪽 부분에 기가 쇠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동쪽의 기를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서적은 주역 같은 거다. 주역 같은 것을 꿰고 있어야 제대로 통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외란 끝나고 나서 이 선조실록에 나온 경연 관련 기사를 놓고 보면 거기에서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강독교재가 주역이에요. 아마 선조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전쟁 중에 5만 가지 갓난신고를 겪다 보니까 이 갓난신고 속에서 어떤 인간의 운명에 대한 관심 같은 게 높아졌을 거고 운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풀어놓은 이 주역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따라서 높아졌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물들은 뭐 상무 분위기를 강조한다든지 주작 대신 양명학을 공부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되게 명군 장수들의 그 발언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일정한 형체가 남아있질 않지요. 그런데 이 명군 참전이 남긴 문화적 영향 가운데 그래도 지금 가장 뚜렷하게 구체적 실체를 남기고 있는 게 뭡니까? 관악묘라고 하는 거죠. 관악묘.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숭인동이죠. 정확히 숭인동. 숭인동에 가면 동묘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죠? 예, 저 무식한 저도 사학과를 나왔다고 했지만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동묘가 종묘의 동쪽 분점인 줄 알았어요. 그게 동관악묘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관악묘라고 하는 게 이 관우를 갖다가 섬기는 그 신앙의 일종의 대상지인데 중국에 가면 거의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죠. 이 관우라는 게 중국집에 가면 이 붉은 종이에다가 이 뭡니까 청룡도를 들고 거기다가 이게 꽁시화차이라고 이렇게 써놓고서 재물의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기도 하고 군신처럼 떠받들기도 하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왜 동관악묘라고 하는 걸 지었냐? 아까 선조한테 이 명나라 점성술자 풍수쟁이들이 동쪽의 기가 상당히 쇠하기 때문에 관악묘를 거기다가 세우면 동쪽의 기를 이 관우의 기를 받아서 보호할 수 있고 조선도 거기를 무신들의 귀처로 삼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동관악묘를 세우죠. 원래는 남관악묘라고 해서 남대문 옆에 세운 것이 최초였는데 그건 지금 딴 데로 사라져 버렸고 동관악묘는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보시면 거기 관우하고 이 주창인가 하는 사람의 상이 이렇게 쫙 써 있고 중국식 건물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 이게 외란 당시 명군이 조선에 주둔했던 특히 서울에 주둔했던 가장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사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언제 비 오는 날 이제 담배를 한 보로 사들고 그 관악묘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인한테 담배를 한 보로 주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한참 잘 살펴봤는데 저한테만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이미 어떤 무당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미 제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고 많은 귀신 중에 하필이면 관우를 섬기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동네에서는 내공이 제일 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래 문물이긴 하지만 이 조선에 들어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토착성을 갖는 거예요. 특히 그 이모군란 때 조선에 왔던 그 원세계 휘하의 군인들도 걸핏하면 동관왕묘에 가서 참배하고 머뭅니다. 이게 결국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외래 문물을 이 참전국에게 어떻게 영향을 남기느냐. 대표적인 예가 메가더에 대한 것도 비슷한 거죠. 저기 인천의 자유공원이라는 데 가면 미국 이외의 나라 중에 유일하게 메가더 동상이 서 있는데 몇 해 전에 이 메가더 동상을 뭐 철거하느니 반대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대립이 심하게 벌어졌습니다만 그걸 뭐 존치나 철거 여부를 떠나서 그거 하나도 당시에 전쟁이라는 게 남긴 문화적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메가더는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평범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일반 고위직들은 전부 전쟁에서 손을 떼면서 저 뻔뻔한 공산당들을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래도 메가더 장군만이 유일하게 뭘 주장했다? 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우리 편을 들려고 했다. 여기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가 있죠. 바로 그런 마인드가 메가더 동상을 남긴 거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메가더를 섬기는 무당도 있어요.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6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담배 피우면 걸렸잖아요. 지금이야 뭐 말보르니 켄트니 하루에 10갑씩 피워도 뭐라 하는 사람 없지만 옛날엔 그거 소지만 해도 걸렸어요. 무슨 법 위반입니까? 관세법 위반이겠죠.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양담배를 잔뜩 등에다 지고 가다가 경찰의 불신 검문에 걸린 거예요. 아주머니 담배 피워요? 저는 담배 안 피는데요. 그럼 이 양담배는 도대체 뭡니까? 아니 우리 장군님한테 바치는 담배인데 국산 담배를 어떻게 씁니까? 바로 이 아주머니가 메가더를 섬기던 무당이었어요. 이제 웃으실 때는 좀 타이밍을 맞추셔가지고 적정한 시간에 웃으셔야지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웃으시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메가더에 관련된 신앙이나 바로 관우에 관련된 신앙이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질적인 거지만 바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공통의 요소가 이 시간을 초월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맨 마지막 규절에 보시면 조선 선후사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선후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뒤를 좋게 한다는 뜻이니까 개조 내지는 개혁이죠. 그러니까 이제 명군 장수들이 중국인의 시각에 입각해서 조선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국가를 재건하려면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데 그걸 당시 중국에서는 조선 선후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이라는 말은 일종의 요목 뭐 이런 의미겠죠. 요목. 즉 핵심적인 내용 이런 뜻입니다. 뭐 거기 보면 이제 5만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상무를 강조하는 얘기는 당연히 나오고 두 번째는 주작에만 몰두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노비제도 같은 거를 개혁을 해서 조선도 군비를 증강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신분에 관계없이 인재 등용을 해라. 즉 조선의 입장에서는 꽤 경청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일종의 6.25 직전 혹은 직후에 한국에 많이 남아있었던 미국의 군사 고문단과 같은 역할을 사실상 했다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중국식의 마인드로 조선의 현실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저것도 빼놓지 않겠죠. 은광을 개발하고 농업에만 몰두하지 말고 상업도 좀 중시해라. 이런 말도 이 조선 선호사에는 나오니까 이게 조선이 실제로 이거를 수용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문화사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거의 막판으로 가고 있는데 임진왜란이 동아시아 3국에 남긴 영향을 한번 스크린을 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7년이라는 대전쟁이 조선 내부에 남긴 영향은 뭐 그동안 여러분이 대충 강의를 통해서 짐작을 하셨겠지만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 선조를 비롯한 지배층의 권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였다. 우선 선조 자신은 외란 초반에 이 전쟁 극복을 위해서 이렇다 할 활약을 한 게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왜? 1603년에 전쟁을 극복한 공로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논공행상을 할 때 그 모든 전쟁 극복의 공로를 선조는 누구한테 돌렸었습니까? 명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조선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러면 그 엄청난 명군을 누가 데리고 올 수 있었냐? 내가 바로 의주까지 피난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철저하게 내세우는 그런 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늘 어떤 사회든지 간에 이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경험했던 경험, 누가 생각했던 기억을 이 전쟁 이후에 공식적인 기억으로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6.25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그 성공회대학의 김동춘 교수가 쓴 전쟁과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전쟁 이후에 전쟁 중에 겪었던 누구의 기억을 전쟁 이후에 공식적인 기억으로 할 것이냐. 공식적인 기억으로 정해진 거는 그 사회에서 공인이 되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통행이 되지만 거기에 만약에 반대되거나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억은 뭐가 돼요? 잘못하면 유언비어로 치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즉 선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 덕분에 끝났다? 명군 덕분에 끝났다. 이순신 덕분에 끝났다거나 곽재우 덕분에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날조된 기억, 뭔가 잘못된 유언비어로 매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전쟁사 연구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제 푸코라는 사람이 김동춘 씨의 표현에 따르면 압제된 알미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즉 지배층에 의해서 이게 공식적인 기억이다라고 머릿속에 주입되어 버린 기억을 압제된 알미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건 외란이라는 전쟁을 검토해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맞는다고 볼 수가 있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조를 따라서 의주까지 수행했던 신하들은 그냥 수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목숨 걸고 일본군하고 싸웠던 곽재우나 김면이나 이런 의병장들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임진왜란 때는 그렇게 많은 의병들이 각지에서 일어났는데 왜 정명호란 병자호란 때는 의병의 수가 이렇게 왕창 줄어들었을까? 이거를 엄밀한 자료로 뒷받침은 아직 안 되지만 좀 일반화해서 범범하게 생각해 보면 의병 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영모 혐의 내지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거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애국심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강조를 해봤자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애국심이 우러나게 하려면 애국하는 사람을 거기에 정당하게 대접해주는 풍토가 사회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애들도 코카인 마시고 오늘도 같이 나왔죠. 뭐 초등학생이 총을 쏴갖고서 뭐 스쿨버스에서 누구를 죽였다고 하는 그런 황당한 사회가 그래도 굴러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그 북한에서 6.25 때 죽은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 같은 데 나타나는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바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뒤를 봐준다.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으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굴러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상당히 이런 게 약하지 않았는가. 좀 얘기가 없어 빗나갔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정치적 위기를 저런 담론의 어떤 조작을 통해서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조선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하늘을 찌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예 일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만세 불공지수. 영원토록 하늘을 같이 쳐다볼 수 없는 원수라고 아예 불러요. 실제 1607년에 일본에 처음 보낸 국서에서도 이 표현을 써요. 공식적으로 도쿠가 막부에 보낸 국서에서 당신들은 만세 불공지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외란의 어떤 충격이나 그 때문에 말미암은 조선의 원한은 컸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일본을 만세 불공지수라고 원한과 적개심을 가지고 바라봤지만 그 일본에게 복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가슴속에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일본을 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적개심과 원한이고 다른 한편은 두려움과 선망이에요. 이거는 근대 이후에 일본에게 나가 떨어졌던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홍장이라고 아시잖아요. 이홍장 아시죠? 이홍장 사실은 중국 근대 외교를 주도한 이홍장의 일본 인식을 연구한 글을 보면 이홍장의 일본 인식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표현합니다. 우선 그의 마음 속에는 경일, 일본을 얕잡아 보는 마음, 동시에 멸일, 일본을 오랑캐라고 멸시하는 마음이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또 다른 글이나 언행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본에 대한 외일, 또 선일. 즉 일본을 갖고 있는 힘이 세니까 두려워하고 청나라도 언젠가는 그 일본 정도의 힘을 갖고 싶다고 하는 선망. 한국인이 일본에서 갖고 있는 감정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경일과 멸일의 관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외일과 선일의 관념. 이게 전쟁 이후에 조선 사람들에게도 같이 남아있다. 지금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평범한 소시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뭐 전 세계에서 지금도 일본하기를 제일 우습게 하는 나라가 한국이지만 특히 그 일본에 단기간 체류하고 온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지하게 깨끗하다. 무지하게 친절하다. 무지하게 질서 잘 지킨다. 이렇게 막 몇 번 갔다 온 사람은 칭찬이 일색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한국을 비춰보게 되죠. 이런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생각이 왜 생기느냐. 제가 보기에는 외란 이후부터 쭉 내려온 일종의 저류처럼 우리의 의식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명나라에 대한 바로 과도한 부채의식이죠.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구해줬다. 그래서 바로 이 대목에서 선조의 시각하고 일반 백성들의 시각은 갈라질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군에게 소를 빼앗겼거나 명군에게 폭행을 당한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 명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기록을 남기질 못했어요. 왜? 지배층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긴 기록은 어떻게 읽어낼 수가 있냐면 설화라든가 이런 데 굴절된 형태로 표현된 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도 이여송과 관련된 설화가 동네마다 다 전해지는데 거기에 표현된 이여송은 거의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조선의 혈에다가 말뚝을 박은 사람. 조선의 혈에다가 말뚝을 박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 명군이 한편으로는 구원병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일반 민중들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선조는 분명히 1603년에 뭐라고 선언했어요? 이 전쟁을 극복한 거는 누구 덕분이다? 명군 덕분이다. 그러면 선조의 경험이 혹은 선조의 담론이 공식화된 기억이라고 하면 일반 백성들이 나와서 내가 소를 빼앗기고 명군에게 폭행당했으니까 죽일 놈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유언비어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로
이 명군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 부채의식이 심화되면서 지배층을 중심으로 명군의 참전을 재조지은 다시 만들어준 은혜. 심지어 어떤 친구는 임진왜란을 그냥 제조라고 불러요. 제조. 그냥 제조 이후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만들어진 이후 이렇게 써요. 그럼 여기서 만드는 제조는 뭐예요? 임진왜란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저게 필요하고 어느 정도 부채의식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외란 끝난 이후에 만주 정세나 주변 정세가 명이 악화되고 명이 망해가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처지에서는 저런 과도한 부채의식이 결국은 조선 사람들, 특히 지배층의 대외 운신이나 외교적 행보에 상당히 심각한 족쇄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게 결국은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을 만나게 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은 뭘 원자 원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거의 7년 가까운 전쟁 동안 경작지가 황폐화되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죠. 당연히 수세가 격감하면서 재정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인명 손실로 인해서 노동력 자체가 대폭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두레라고 들어보셨어요? 두레. 두레가 뭡니까? 품앗이라기보다는 이 조선 농촌의 공동 노동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체로 한 16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10명 단위로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노동하고 식사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일종의 노동공동체, 식사공동체, 오락공동체. 이게 이제 동학농민전쟁 가보년이 되면 일개 분대 단위의 전투 조직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크고 이 두레 자체가 농악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깃발을 걸고 옆에서는 모를 신고 있는데 농악을 논다라고 하는 거는 자 한창 노동을 할 때 음악을 듣는다. 수학 문제 풀면서 리시버 꼽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노동을 하면서 음악을 들을 때 좀 심하게 말하면 피로감 같은 거를 잊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레와 관련된 자료가 집중적으로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외란 직후부터 나타나요. 이 얘기는 뭐냐? 부족해진 노동력을 두레 같은 조직을 통해서 노동력 투입을 극대화함으로써 생산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조선 자체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의 경제 기반도 크게 변동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군이 들어와서 장기간 점령된 지역을 근거로 하는 양반들은 전쟁 이후에 노비 문서가 망실된다든가 토지 문서가 사라지면서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일본군으로부터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입은 지역의 양반들은 또 나중에 출사할 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전쟁은 누구에게는 엄청난 행운일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엄청난 불행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이 전쟁 자체로 인해 겪었던 아까 명군 참전의 영향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측면을 한번 보죠. 우선 뭐 전쟁 중에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을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인구는 격감합니다. 특히 전쟁 중에 인구를 격감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전투나 포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돌면 전쟁 중에 몰살이 일어나게 돼요. 왜? 먹는 것이 시원찮은 판에 신체의 그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한번 전염병이 창궐 하게 되면 그냥 속절없이 수만 명이 나가서 죽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전쟁 중에 가장 심각한 인구 감소 요인은 전염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 전쟁 끝나고 나면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학을 어떻게 베풀어서 인구 감소를 최소화시키고 이 국가를 회복할 것인가가 절대적인 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의학 발달의 역설적이지만 절대적인 계기 아니겠어요. 그 몰핀 같은 마약 성분의 그런 약들을 전쟁터에서 임상 실험을 그냥 공짜로 하는 거죠. 거의 총알이나 대포 파편에 맞아가지고 겨우 숨만 붙어 있는 부상병한테 이 약을 주사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이거 따지면서 놓습니까? 그냥 막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 자체에 참전하는 군의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상당한 정도의 모험심 같은 게 발동돼요. 그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국에 가면 월터 리드 육군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명한 병원이죠. 근데 그 월터 리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1차 대전 때인가 2차 대전 때 말라리아를 연구하기 위해서 미군들이 말라리아로 나가 떨어져 죽으니까 자기가 직접 말라리아 균으로 옮기는 모기한테 물려가면서 연구를 하다 결국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그 병원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 전쟁은 역설적이지만 의학 발달에 그러니까 조선에서 만들어졌던 의서 가운데 상당수가 다 외란 직후에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동의보감도 외란 직후에 출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바로 전쟁과 의학 발달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전쟁은 사람이 죽고 잡혀가고 평화 시에는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온갖 처절한 경험을 다 하니까 여기에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사람들의 민심은 흉흉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외란 당시의 실기 문학 같은 것들을 보면 진짜 일선에서 전쟁을 몸으로 겪은 사람들의 처절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누굽니까? 노인이라는 사람인가요? 전라도에서 피난 가다가 자기 가족들을 배에 싣고 섬진강 위에서 일본군 군량 운반선이랑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집안 여자들이란 여자들은 능욕을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부터 누이 동생 딸까지 다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자결을 하죠. 자기도 참을 수가 없어서 자결하려고 뛰어들지만 끌고 가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일본군이 그물을 던져서 건져내고 섬진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부산에서 대마도 갈 때도 한번 뛰어내렸는데 또 건져내고 이런 식의 그 평화시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단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미군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무슨 우울증, 자살률, 정신병 증세 이런 게 참전 용사들이 딴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높다더라. 이건 뭐 이 무렵에도 마찬가지죠. 그 선조실록에도 이런 기사가 나와요. 요즘 남대문이나 동대문 앞에 양지 바른 곳을 지나가다 보면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괜히 실없이 실실 웃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뭐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전쟁 중에 뭔가 트라우마를 크게 입어가지고 상처받거나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왕조 자체의 어떤 무능성 자체가 전쟁을 계기로 폭로가 되다 보니까 전쟁 이후에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비판은 못하지만 바로 반왕조적인 책 같은 거. 조선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금서가 뭡니까? 바로 정감록이잖아요. 이 정감록 같은 게 유행하게 되는 이유가 전쟁 이후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 정감록은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 아니겠어요? 이씨 왕조의 수명은 끝났고 어떤 왕조가 다시 일어난다? 정씨 왕조가 일어난다. 그래서 정감과 이심의 대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이 오면이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그날이 오면 서쪽에서 누가 나타난다? 정씨성을 가지